자, 지금부터는 저희 Fairness Opinion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또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고 또 이게 어떤 서류이고 그 다음에 Fairness Opinion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1 수업에서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한국의 이제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죠. IP하거나 이러면은 한국의 다트에 이제 투자 설명서가 올라오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인수인의 의견이라는 파트에 가시면은 투자 설명서에 굉장히 밸류에이션에 대해 뭐 실제로 증권사들이 IPO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제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통해서 공부를 이제 하시는 거를 특히 대학생 여러분들 뭐 면접 준비하시거나 이제 그 M&A나 밸류에이션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많이 조언을 드렸는데요. 미국 버전도 이제 공부하실 수 있는 버전이 있어요. 훨씬 더 투자 설명서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바로 Fairness Opinion, 스케줄 14A 중에서 Fairness Opinion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부터 이렇게 쭉 이제 Fairness Opinion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 저희 같이 이렇게 쭉 볼 건데요. 지금 이 서류 같은 경우는요. 2020년에 LVMH 아시죠? 루이비통 모에 테네시.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명품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루이비통 LVMH 회사가 티파니 아시죠? 특히 여자분들 아실 거고 아마 남자분들 모르실 수도 있는데 티파니 있어요. 그 주얼리, 액세서리 같은 거 파는 회사 있는데요. 여기도 이제 약간 명품 반열에 이제 드는 그런 회사인 거죠. LVMH가 티파니를 인수했을 당시에 만들었던 이제 Fairness Opinion이라는 서류입니다. 이게 거의 한 서류로 봤을 때 지금 페이지가 230페이지짜리 서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Fairness Opinion이 뭘 하는 거냐면요. 과연 이 M&A가, 그러니까 티파니가 이제 이거를 고용을 한 거예요. 티파니가, 이 골드만삭스라든지, 인베스트먼트 뱅킹을 이제 고용해가지고, LVMH가 제시한 인수 가격이 이게 적정한지, 이게 주주들을 위해서 좋은 가격인지를 이제 다른 증권사들을 고용해가지고, 검증하는 그런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부터 이제 쭉 보면요. 저희 2019년 11월 24일에 이제 멀저 어그리먼트에 들어갔대요. LVMH랑. 그래서 이제 조건들이 어느 정도 이제 교섭이 이제 돼가지고 멀저가 컴플리트 끝나면은 당신은 캐시로 135불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교환이 아니라 이건 그냥 캐시로 주주들에게 캐시로 준다라는 거죠. 135불 한 주당 135불을 받는다는 거예요. 135불이란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 현재의 주가 최근 주가에 37%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우리 트랜잭션 콤스, 트레이딩 콤스 배울 때 말씀드렸었죠.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든지 뭐 시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된 굉장히 이제 프리미엄에 여러분들은 주식을 팔 수 있는 겁니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고요. 밑에 내려보시면요. 이 문서의 이제 목적이 뭐냐면은 BOD가 당신이 이제 투표를 곧 있으면 할 건데 이 프로포절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곧 할 건데 vote for 그래서 vote for approval 그래서 M&A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이제 추천합니다. 찬성표 던져주세요 라는 취지의 이 서류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투표를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제 투표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vote for 찬성표를 던져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제 호소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맨 앞에 이제 서머리에 이 문서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내려보면요. 재밌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재밌는 내용들이 되게 많고, 이제 뭘 봐야 되냐면요. 쭉 내릴게요. 여기 이제 뭐 회사에 대한 정보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자,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죠. The board는 vote for approval, vote 꼭 찬성해 주세요. 거의 이제 밑에 내려가면서 이제 계속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제발 찬성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노이로제 걸릴 때까지 말하는 거고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The company retained 센터뷰 파트너스라는 회사가 있대요. 인베스트먼트 뱅크 같아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그런 회사인데 걔네가 이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이 회사를 고용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the board requested that Centerview evaluate the fairness from a financial point of view. 그래서 이게
이 그 financial point of view에서 이 거래가 과연 적정한지를 검증해달라고 BOD가 이사회가 이제 의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회사만 센터뷰 파트너스만 고용한 게 아니라요.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또 골드만삭스도 같이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 135불이라는 게 한 주당 135불을 지불하는 게 이게 fair from a financial point of view. 그래서 공정한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merger agreement. 그래서 M&A의 이제 합의 사항들에 대해서도 서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81페이지 가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되어 있고요. M&A를 하면은 이제 보통주를 들고 있는 사람은 되게 표현이 되게 고급져요. 그냥 이거 특히 영어 공부 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보시면 되게 고급진 표현들 많이 들어있는데, 아무튼 보시면은 at the effective time, 뭔가 이제 적용이 되는 시점이 되면은 한 주가 자동으로 취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존재하는 거를 이제 멈출 것입니다. cease to exist.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고급진 표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컨버전이 될 겁니다. 그래서 135불 캐시로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전환이 될 거라는 거고요. 이 회사에 대한 옵션을 들고 있는 경우, 이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부 조건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스톡 옵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등등등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이 M&A 이후에 본인들한테 이제 보상이 될 건지에 대해서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들어있어요. M&A에 대한 컨디션, 그래서 조건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이런 조건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이 제안서가 그러니까 주주들이 이제 찬성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제 어프로벌을 받아야 된다. 레귤레토리 어프로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뭔가 법적으로 뭔가 금지되거나 M&A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그런 이제 조건들이 이렇게 또 서머리니까요. 서머리로 되어 있고요. 밑에 102페이지 가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디테일하게 이런 조건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서머리. 제 생각인데 서머리 정도만 봐도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터미네이션 피, 만약에 이제 M&A가 결렬이 되었을 때 터미네이션 피만 봐도 지금 쏠쏠하죠? 거의 5억 7천 불? 네. 5억 7천 불 맞죠? 어마어마하네요. 5억 7천 불이니까요. 5억 7천, 네. 거의 5천억을 이제 터미네이션 피로 이제 지불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네. 저희가 사실 근데 이걸 보러 온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Q&A가 쭉 있어요. Q&A, 이걸 가지고, 이 안건을 가지고 주주들이랑 이제 Q&A 하는 자리를 아마 뉴욕에서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문서화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아마 이거 사운드 트랙으로도 아마 제공이 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문서화 해가지고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주주들의 이제 알 권리를 위한 거겠죠. 그리고 이제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Q&A에 대해서 쭉 나오고요. 결국에 근데 저희가 사실은 저걸 보러 온 게 아니고, 저희 이제 파이낸셜 모델링 관점에서는 뭐를 보고 싶었냐면은,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센터뷰에 이제 센터뷰라는 그 투자은행의 오피니언이 이제 쭉 나왔었고요. 저희는 골드만삭스 거 한번 볼게요. 더 유명한 회사니까 골드만삭스는 어떤 의견들을 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결국에는 골드만삭스는 그래서 보드한테 그렇죠? 골드만삭스는 이 BOD한테 오럴리 오피니언을 줬대요. 구두로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또 written opinion까지도 제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ased upon the subject of the factors and assumptions, 그래서 여러 가지 골드만삭스의 분석과 그 다음에 이런 추정치들에 기반했을 때 봤을 때는 135불
to be paid to shareholders 어쩌고저쩌고 was fair. 그쵸? 이게 이제 중요한 말이죠. 네, 공정했다라는 이제 골드만삭스의 의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From a financial point of view. 그래서 결국에 135불 너네 주주들 이거 공정한 거다. 예, 잘 계산된 거다라는 이제 결론을 밑에서부터 이제 또 내게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골드만삭스가 그냥 뭐 파이낸셜 애널리시스만 한 게 아니라 이런 서류들을 다 검토하고 난 뒤에 내린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여기 서류들 보시면은 실제로 우리가 파이낸셜 모델링 할 때도 항상 그 보게 되는 그런 서류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첫 번째 merger agreement 이건 당연히 봐야겠죠. M&A 어그리먼트 당연히 봐야 되지만 자 애뉴얼 리포트 봐야죠. 우리도 휴젤 파이낸셜 모델링 할 때 101 수업에서 애뉴얼 리포트 열심히 봤죠. 사업 보고서도 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보면은 5 fiscal years 그래서 과거 5개년도 분석을 했네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최소한 한 5개년도 정도는 조금 분석을 해야 이게 어느 정도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뭐 물론 3년이나 2년 좀 짧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5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애뉴얼 리포트를 5개년도 거를 봤고 그 다음에 인트림 리포트 그래서 분기별 보고서도 이제 열심히 봤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certain other communications 그래서 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이나 뭐 데이터들이나 그 다음에 뭐 실적 발표회라든지 그런 커뮤니케이션 자료들도 이제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리포트도 얘네도 당연히 봤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애널리스트 리포트에 대한 액세스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모델링 할 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뭐 아주 막 엄청 많이 참고하진 않았지만 간간히 이제 참고를 했었죠. 101, 201 수업에서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특히 이건 M&A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회사 매니지먼트가 티파니 이제 회사의 매니지먼트가 여러 가지 파이낸셜 재무 분석과 그다음 포캐스트 추정치들을 이제 제공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영진들이 이런 것 하나 제공을 해주면은 굉장히 이제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추정할 때 이 추정치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실제로도 밑에 보시면은 경영진들의 추정에 굉장히 의지를 많이 해가지고 이 공정성 의견을 낸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held discussions with members of senior management. 그래서 시니어 매니지먼트 경영진들과도 굉장히 많은 회의도 하고 콜도 하고 그랬겠죠. 네.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재밌는 게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material financial analysis. 그래서 우리 가정치 넣는 거 있잖아요. 우리 노란색으로 이렇게 가정치로 해놨던 것들이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주요 가정치들이라고 이제 밑에 또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가 나오냐면요. 자, 골드만삭스가 뭘 했냐면은, 지금 135불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 135불 제시한 게 우리 멀티플 기준으로는 몇 배를 임플라이 하고 있는지를 먼저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135불이 몇 배 멀티플을 임플라이 하는지. 그래서 135불 커머셜 그 한 주당 135불 했다가 total number of fully diluted shares. 그래서 주식 수를 곱했대요. 주식 수를 곱하고 뭐 그 주식 수를 구할 때는 우리 배웠던 또 트레저리 스탁 메서드를 사용했다. 그런 말도 이제 해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에퀴티 밸류를 먼저 구했을 거고요. 에퀴티 밸류를 구한 다음에 또 엔터프라이즈 밸류로 이제 역산을 했겠죠.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넷댓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또 더하고 빼고 해준다라는 거죠. 우리 배웠던 그대로 골드만삭스도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임플라이 하는 게 결국에 19년 기준으로 그쵸? 19년 기준의 멀티플로는 요 멀티플, EV EBITDA 멀티플 그쵸? 20년 기준으로는 EV EBITDA 멀티플이 요 숫자. 그래서 숫자에도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는 거죠. 매니지먼트 프로젝션에 대한 요 그 버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IBS 에스티메이트 이건 블룸버그의 뭔가 컨센서스랑 되게 유사한 개념일 것 같아요. 두 가지를 사용했을 때 요런 레인지로 이제 멀티플이 나온다. 이 135불은 요런 멀티플이 임플라이 되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PE 멀티플은 조금 덜 중요하게 내가 생각하는지 좀 언급을 덜 했지만 PE 멀티플로 봤을 때는 또 요런 범위의 멀티플이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도 뭐 이제 이따가 보면은 뭐 DCF 같은 것도 간단하게 해놨어요. 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법들 써놨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이것도 배웠던 거죠. 트랜잭션 콤스랑 트레이딩 콤스랑 프리미엄이 이제 붙게 되죠. M&A는 아무래도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 그다음에 시너지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게 되는데 골드만삭스는 리뷰하고 분석했대요. 딜로직이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딜로직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M&A 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인데 이거를 이용해서 미국에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된 모든 M&A에 대해서 얼만큼 프리미엄을 주고 특히 그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1조가 넘는 그런 딜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를 싹 정리를 해봤다라는 거죠. 이걸 봤더니 평균적으로 35% 혹은 중위값으로 봤을 때 29% 정도 이제 프리미엄을 주고 사갔더라 회사들이. 그래서 지금 주가가 뭐 90불 정도 되면은 이 프리미엄을 적용하면은 117불에서 131불 정도는 적정 주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도 밑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부터가 이제 재밌을 것 같아요. 여기부터 재밌을 것 같은데, 여기부터 이제 뭐 하는 거냐면요. Selected Publicly Traded Companies Analysis. 이게 결국에 뭐냐면은 우리 트레이딩 콤스 애널리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도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얘네는 이제 멀티플을 뭐 쓸지에 대한 고민은 이미 위에서 끝났어요. 얘는 그냥 무조건 EV EBITDA 쓰겠다라는 스탠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PER 지표를 뭔가 보조 지표를 쓰겠다는 스탠스인 것 같은데, 보면 얘네도 이제 피어들을 이렇게 골라놨어요. LVMH, 얘네 아마 시계 회사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제가 명품 쪽 잘 몰라서, 근데 어쨌든 여기는 컨글로메릿 해서 뭔가 지주사 느낌의, 뭔가 대기업 느낌의 그런 회사들 3개를 골라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일반적인 이제 럭셔리 브랜드, 아직은 컨글로메릿까지는 아니고 그냥 럭셔리, 딱 들으면 아는 그런 럭셔리 브랜드들을 피어로, 티파니의 피어로 이렇게 뽑은 거죠. 에르메스, 페라리, 얘는 저도 모르겠고요. 프라다, 뭐 페라가모, 버버리, 스와치, 그렇죠? 이름만 들어도 티파니가 어느 정도 비싼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요 급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아니면 비즈니스가 굉장히 유사하거나. 그다음에 US 프리미엄 브랜드, 그렇죠? 여긴 조금 이제 좀 떨어지는 것들이네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다들 지금 기준으로 트레이딩 콤스 기준으로 기준도 위에 나와 있어요. 트레이딩 콤스 기준으로 멀티플들이 이렇게 되고요. 얘네들이 미디안이 뭐 12.9배입니다. 뭐 그다음에 아까 우리 그냥 일반적인 럭셔리 브랜드의 미디안은 지금 14.8배 EV EBITDA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4.9배 7.0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회사도 이제 뭔가 디스클레이머를 단 거죠. 뭐 이게 뭐 다이렉트리 컴페어블 한 건 아니지만 이 회사들이 어쨌든 골드만삭스 입장에서는 이 회사들을 골랐습니다. because 얘네들이 maybe consider similar. 그래서 오퍼레이션 자체가 조금 similar 할 수도 있으니까 골랐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썼죠, 문장을.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이제 내린 결론은 골드만삭스가 생각했을 때는 EV 에비타 멀티플이 8.3배에서 15.9배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경쟁사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8.3배에서 15.9배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 그 티파니에다가 적용을 시켰을 때는 65불에서 126불 정도의 레인지가 나온다라는 거죠. 티파니가. 자, 65에서 126불 정도가 나오는데 뭐 우리 아까 131불 제한 받았으니까 행복해 해라. 약간 요런 뉘앙스인 것 같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M&A인 상황이기 때문에요. 얘네도 이제 Precedent Transaction, 그래서 트레이딩 콤스를 가지고도 애널리시스를 또 해줬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또 사례들을 찾는 거죠. 과거 사례들은 또 뭐 LTM, Last 12 Months EBITDA를 이제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총 한 1, 2, 3, 4, 5, 6, 7, 8, 90, 한 10개 정도의 과거 한 10년에 걸쳐서 과거 10개 정도의 케이스들을 이제 명품 회사가 인수되는 유사한 케이스들을 또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기록을 해줬죠. 그래서 LVMH가 예전에 불가리를 인수했을 때, LVMH가 요런 애를 인수했을 때, 삼소나이트가 투미를, LVMH가 디오를, LVMH 진짜 대단하네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을 인수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인수했을 당시에 LTM 기준으로, Last 12 Months 기준으로 트레일링 EV EBITDA 멀티플이 어땠는지를 이제 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봤더니 평균 이제
미국 타겟은 평균 12배, 그 다음에 non-US 타겟은 평균 20.6배. 그래서 LTM EV/EBITDA 멀티플이 12배에서 20.6배 정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커먼스탁 기준으로 우리 요 정도의 주가를 의미합니다 라는 거죠. 역시 트레이딩 콤스가 보면은 우리 트랜잭션 콤스로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결과값이 높게 나오고 있죠. 요거 기준으로 했을 땐 사실 또 131불이 이 범위 안에 들긴 하지만 또 엄청나게, 그러니까 페어하긴 하지만 이게 막 엄청 좋다 나쁘다 그거는 이제 뭐 판단할 수 없는 거죠. 이걸로만 봤을 때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CF, 대망의 DCF에 대해서도 이제 쭉 설명이 나옵니다. DCF는 첫 번째로는 일단 할인율 몇 프로 썼는지부터 받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할인율도 6.5%에서 7.5% 정도의 할인율을 사용했습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unlevered cash flow, 그래서 우리 free cash flow를 FCFF를 계산을 했다. 2019년부터 25년까지,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게 거의 5년하고 3개월 정도를 이제 추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5year DCF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as reflected in the management projection.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직접 뭔가 추정치, 그러니까 영업에 대한 추정치에 직접 관여했다기보다는 경영진들의 프로젝션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높긴 하겠죠.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뭐 터미널 밸류에 대한 이야기도 또 나오죠. 터미널 밸류를 어떻게 구했냐? 2025년 기준 터미널 밸류 어떻게 구했냐? 터미널 이어 에비타에다가 터미널 이어 멀티플을 가정해서 12배에서 15배의 멀티플을 가정해서 액신 멀티플을 이제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DCF 배울 때 perpetuity growth 메소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액신 멀티플 메소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거의 다 1번의 perpetuity growth 메소드를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는 시작부터 바로 액신 멀티플 메소드를 사용했대요. 그걸로 이제 DCF를 해봤다라는 거고요. 그게 결국에는 임플라이 하는 그로스 레이시 몇 프로냐? 2.4%에서 4.2%다라는 거죠. 그래서 터미널 그로스 레이시 이 멀티플을 적용했을 때 터미널 그로스 레이시 상당히 높은 편이죠. 제가 3% 넘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unlikely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높은 이제 멀티플들을 적용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반가운 용어들이 계속 나와요. 골드만삭스는 그리고 캐피털 애셋 프라이싱 모델 CAPM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인풋들을 이제 집어넣었다는 거죠. 회사의 타겟 캐피털 스트럭처, 그래서 자본 구조, 롱텀 넷의 코스트, 그래서 장기 이자율, 그 다음에 뭐 텍스 레이시라든지 베타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웨이티드 애버리지 코스트 오브 캐피털을 구했습니다. 그런 이제 설명들도 나옵니다. 친절하게. 그리고 나서 저 멀티플 어떻게 구했냐? 라는 거죠. 이 12배에서 15배 어떻게 나왔냐? 봤더니 우리는 selected publicly traded company, 아까 트레이딩 콤스 애널리시스를 했을 때의 그 숫자들을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또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CF를 했을 때는 요 범위에 이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117불에서 149불, 131불이니까 이 사이에 또 떨어지니까 이 딜은 페어하다라는 또 그런 표현이죠. 자, 그리고 DCF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이제 forecast, 아까 매니지먼트가 제공해준 그런 forecast들에 대해서도 이제 또 간단하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assumption들을 썼는지 여기 또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In developing the management projections, 그래서 회사의 매니지먼트가 numerous assumptions, 여러 가지 가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뭐 환율은 그대로일 거다. 그다음에 commodity input cost,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자재 값은 뭐 그대로일 거다. China duties and tariff, 뭐 차이나의 그 중국에서의 뭔가 세관 현황이나 뭔가 그 관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remain unchanged, 뭐 바뀌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뭐 지금 상황을 유지할 거라고 가정을 했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SG&A 같은 경우에는 percentage of sales, 그렇죠. 제가 SG&A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percentage of sales 쓴다 그랬죠. 여기서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percentage of sales가 19년에서 20년 갈 때는 increase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decrease 하게끔 만들었대요. 전형적으로 우리가 고정비처럼 프로젝션을 하면은 percentage of sales가 decrease 한다 그랬죠. 원래 우리 SG&A 마케팅을 제외한 일반적인 제너럴 어드민은 고정비스 성격을 보여준다 그랬어요. 여기도 그대로 그런 식으로 이제 포캐스트를 한 것 같아요.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 오브 세일즈를 계속해서 뭔가 22년까지는 올라가고 그다음에 23, 24년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유지되게끔 만든 거죠. 역시나 변동비처럼 초반에는 약간 늘리더라도 그 이후에는 우리가 배운 대로 이것도 변동비처럼 포캐스트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오퍼레이팅 마진도 전형적인 방법을 쓴 것 같아요. 19, 20년은 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뭐 M&A 이후니까 뭐 좀 떨어질 수 있겠죠. will decrease 하다가 그 다음에 20년부터는 24년까지 뭐 서서히 늘어날 거다.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에는 바뀌지 않을 거다. 이것도 제가 전형적이라고 말씀드렸죠. GP 마진은 보통 일반적으로 특수한 어떤 인더스트리가 아닌 이상 굉장히 일정하다. 일정할 거다. 근데 매니지먼트도 그로스 마진은 또 일정할 거라고 또 프로젝션을 친절하게 해서 좋네요. 그리고 뭐 기타 등등등, 뭐 인벤토리에 대한 이야기, 캐펙스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뭐 경제적인 뭐 매크로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뭐 매크로가 뭐 이코노믹 슬로우다운이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하지만 뭐 홍콩은 이 당시에 그거 했던 해죠. 그 우산혁명 해가지고 막 노란 우산 들고 나왔던 그 해죠. 홍콩을 제외하고는 이런 이코노믹 슬로우다운은 없을 거다.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가정치들에 대한 설명도 친절하게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레베뉴가 이랬고요, 에비타가 이랬고, 그 다음에 FCF (Free Cash Flow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 이제 테이블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밑에다가 이제 유튜브 그 밑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거를 다 읽는 건 제 생각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뭐 최소한 제가 지금 커버해드린 그 영역과 그 다음에 이런 멀저 어그리먼트라든지 일부 M&A 때 나오는 그런 파트들은 한번 그냥 쭉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M&A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M&A에 대한 뭐 계약서는 이렇게 생겼고 또 영어 표현은 이런 표현들을 쓰는구나. 굉장히 좋은 공부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겨워서 이거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적은 없지만 읽으려고 요즘에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Fairness Opinion, 그래서 공정성, 적정성 의견을 주는 서류에 대해서 한번 쭉 봐봤고요. 이런 Fairness Opinion은 M&A 때 무조건 올라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무조건 올라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굉장히 그 M&A 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SEC 그 에드가 가시면은 이 서류를 종종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회사들의 뭔가 페어니스 오피니언을 뭐 2개, 3개, 5개 정도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 앞으로 밸류에이션 하는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페어니스 오피니언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도 또 다른 컨텐츠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